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읽기 공부하는 시간이죠. 지난번에도 여기 신문 기사 나오는 것까지 공부했죠. 네, 오늘은 그 다음 유형으로 한번 넘어 28번 아마부터 될 것 같은데, 부터 오늘 다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8번 내용 한번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고 그 문맥에 따라서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내용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요즘 사람들의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고 한다. 사람의 손톱이 옛날에 비해서 요즘 더 빨리 자라고 있대요. 80년 전 사람들은 손톱이 한 달에 3mm 정도 자랐지만 최근에는 그보다 더 길게 3.5mm 정도 자란다는 것이다. 손톱 주변을 이렇게 갈라놨어요. 세포 활동이 활발해져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 손톱이 더 빨리 자라는 이유가 나오면서 세포 활동이 활발해져 했어요. 세포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이유가 손톱 주변을 어떻게 하면은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는 얘기겠죠. 연구팀은 최근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자판을 누르는 등 손가락 끝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손톱이 자라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판을 누를 때 손가락 끝을 사용하는 거, 이것 때문에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자판을 누르는 것 같은 거, 컴퓨터나 휴대폰의 자판을 누르는 것 같은 일을 할 때 손톱이 빨리 자란다는 이야기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자판을 막 누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 휴대폰을 들고 손가락 끝을 지금 사용하고 컴퓨터에도 역시 글씨를 쓰려고 하면 자판을 두드리죠. 두드리는 거니까 그게 뭐겠어요? 1번 깨끗하게 관리하면, 2번 감싸서 보호해주면, 3번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4번은 건조하지 않게 해주면. 이 문제는 비교적 쉽죠. 네. 손가락 끝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누르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자극하는 거겠죠. 그래서 손끝으로 손톱 주변을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세포 활동이 활발해져서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80년 전에 비해서 요즘이 0.5mm 정도 더 빨리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도 요즘 계속 컴퓨터를 많이 하고 컴퓨터에 지금 글씨 쓴다고 많이 자판을 두들겨 놔니까 손톱이 정말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손톱을 자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손톱이 어느새 길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일리 있는 말이 아닌가. 자, 이번에 29번도 같은 문제 유형이죠. 31번까지가 아마 괄호 안에 넣기를 푸는 문제입니다. 자, 28번. 한국에서는 보통 명절에 여러 가지 나물을 만들어 먹는다. 우리 보통 명절 되면은 여러 가지 나물 만들어 먹는데 보통 우리 오색나물 해서 5개 나물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편이에요. 5개 아니면 많이 하는 집에는 7개 하는데 보통 5개 색깔을 기본으로 이 5개 나물을 주로 만들어 먹는 편이에요.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뿌리 채소, 줄기 채소, 잎 채소를 재료로 해서 3가지 종류의 나물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예, 선생님 5개 했지만 여기서 보면 3가지는 아주 기본이에요. 무조건 3가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서 그 종류가 들어가는 게 뿌리가 있는 채소, 그리고 줄기를 먹는 채소, 그리고 잎을 먹는 채소, 이렇게 3가지 종류는 무조건 기본으로 만드는 거죠. 이 3가지 나물은 뭐 나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했어요. 상징적. 어떤 뿌리가 뭘 상징하는지, 줄기가 뭘 상징하는지, 잎이 뭘 상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에서 뿌리는 조상, 우리 조상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줄기는 부모,
그리고 잎은 자손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을 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낳았다 생각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삼촌 뭐 고모를 낳았는데 어머니와 또 결혼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뭐냐요, 아이를 낳죠. 예. 뭐 나를 낳고 내가 낳고 그 다음에 또 뭐 언니가 있고 아니면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고 이렇게 계속 아이를 낳을 거예요. 이럴 때 여기가 이렇게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가 조상이겠죠. 조상. 여기는 조상.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되는 부모. 그리고 아이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여기가 뭐 됩니까? 후손이 되겠죠. 이렇게 조상 그리고 부모 후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 다 있어요. 뿌리는 조상, 줄기는 부모, 잎은 자손이라고 지금 영향을 미치죠. 뜻하기 때문이다. 뿌리, 줄기, 잎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나무가 되듯 한 집안도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삼색나물은 꼭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럼 들어가는 나물은 이 세 가지 나물은 그럼 뭐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는 걸까요? 식물의 성장과 번식이라는 조상과 후손의 연결이라는 자연과 인간의 화합이라는 그리고 음식의 장만과 나눔이라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느 게 답입니까? 계속 이야기했죠. 뿌리는 조상, 줄기는 부모, 잎은 자손을 말하니까 조상과 후손을 연결해주는 의미. 연결해 가지고 뿌리와 줄기와 잎이 어우러져 하나의 나무가 되듯이 집안도 이런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삼색나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색나물, 우리는 오색 쓰기도 하는데 보통 삼색나물을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조상들이 보통 명절에 시부모님한테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뿌리, 줄기, 잎 채소를 먹는데 뿌리는 조상을 말하고 줄기는 부모를 말한대요. 그리고 잎은 자손을 말한다고 하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부모님께서 우와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써먹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이렇게 다음 30번도 볼게요. 우리가 읽기 공부를 하면서 사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죠. 예,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야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지 못했던 어떤 내용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지 문제를 푸는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번에 30는 전자레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자레인지는 보통 음식을 따뜻하게 데울 때 사용합니다. 선생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전자레인지를 보통 음식을 데울 때만 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직접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스레인지에는 불꽃이 올라와요. 그래서 직접 불꽃을 가하는데 전자레인지는 직접 열을 가하는 건 없어요. 음식에 포함된 물 분자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음식을 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음식 안에 있는 물, 그 물이 빠져나와서 그 분자의 움직임으로 음식을 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에 전자레인지에 전자파가 닿으면 음식물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열이 발생하게 돼요. 한편 얼음은 전자레인지에 전자파가 닿아도 녹지 않아요. 여러분 얼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녹여봤어요? 혹시 그런 적 있나요? 네, 얼음은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전자파가 닿아도 녹지 않는데요.
얼음 속에 있는 물 분자가 얼어 있어서 뭐 하기 때문이다? 물 분자가 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나왔죠? 자, 음식물의 전자레인지에 전자파가 닿으면 음식물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게 전자레인지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얼음은 전자파가 닿아도 녹지 않는데요. 왜? 물 분자가 지금 얼어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얼어 있으면 자, 1번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다. 아니면 결합이 안 되기 때문이다. 또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을 모두 반사하기 때문이다. 어느 게 답이 맞을까요? 물 분자가 얼어 있으면 어때요? 그 안에 있는 분자가 어때요?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죠? 예. 얼어서 딱 냉동되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물같이 액체나 고체 상태로 있으면 움직이기가 쉬운데, 얼어 있다는 얘기는 고체란 얘기예요. 고체 상태가 되면은 그게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단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녹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물 분자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부피가 커지는 것 때문에 녹지 않는 건 아니겠죠. 부피는 단지 크기를 말하죠. 크기. 그래서 더 커지는 거 말하니까 크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결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결합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 했죠. 물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진동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거니까 답은 움직이지 않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쓰면 좋겠죠. 열을 모두 반사하기 때문이다. 반사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움직이다. 진동하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진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봐서 과학을 제일 못했어요. 과학 과목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생각이에요. 네, 이제 31번 한번 볼게요. 네. 최근 일부 대기업을 증고 있다. 기업 쪼개기 뭐예요? 쪼개다는 게 뭐죠? 쪼개다. 쪼개다는 것은 이렇게 큰 게 있으면은 이렇게 쪼개다. 나누다 뜻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쪼개다. 크기를 잘라낸다. 이런 것을 보통 쪼개다고 하죠. 기업 쪼개기가 대기업은 아주 큰 기업이니까 그 큰 기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같이 우리나라 삼성이 지금 제일 큰 회사인데 삼성 안에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있고 또 뭐 아니면 섬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많이 있죠. 그 기업을 다 나누는 거예요.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무슨 의도에서 비롯된 거다. 의도란 것은 하려고자 하는 목적 같은 거예요. 이는 뭐 하려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큰 몸집 탓에 너무 커요. 기업이 큰 몸집 탓에 복잡한 결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제일 위에 회장이 있고 또 계열사마다 다 사장이 다 있어요. 사장이 있고 또 여기 또 부장, 한 부서마다 부장이 또 여러 명이 있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밑에서 결제 하나 맡으려고 그러면 이 결제 하나 맡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 거치고 이 사람 거치고 이 사람 거치고 이까지 가야지 결제가 하나 끝나요. 그래서 복잡한 결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최근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빨리 변한다. 급변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곧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정하는 게 바로 경쟁력이에요. 다른 회사가 다 벌써 어떤 하나를 결정했어요.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뭐 김치냉장고를 만들자 결정했는데 다른 회사는 만들자 말 끝나면 바로 2, 3일 안에 냉장고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결제가 계속 복잡한 큰 기업들에서는 결제 절차를 발견하고 그 냉장고가 빨리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팔 동안 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결정하는 게 그 기업이 잘 되는 그런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에 기업들은 계열사를 독립적인 회사로 분리하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삼성자동차, 삼성전자, 또 뭐 삼성, 뭐 레미콘 다 분리해요. 이렇게 분리해서 이 하나를 전부 다 각각의 회사로 분리해서 최종 결정 권한을 넘김으로써, 그러면 이 사람만 각자 사장이 결정을 하면 돼요. 그 결정 권한을 넘김으로써 시장 변화에 신속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뭘 쓰면 제일 좋을까요? 기업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이는 무슨 의도에서 비롯된다. 1번 한번 볼게요. 회사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키려 하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기업 간의 정보를 공유하려는, 기업 간의 정보를 좀 다 공유, 나누다 뜻이죠. 나누려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의사결정 단계를 단순화하려는 의도일까요? 그죠? 의사결정 속도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니까 의사결정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은 그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기서 바로 여기서 결제를 하면 바로 여기서 서류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의사결정 단계를 좀 단순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어들이 나오고 문장을 이해하기도 조금 힘든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씩 짚어가면서 문제를 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2번 한번 볼게요. 32번부터 34번까지 문제는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괄호 안에 넣기가 아니고 내용이 같은 거 고르기 때문에 읽기를 천천히 잘 읽으면 같은 내용 고르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제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물감은 섞거나 여러 개 섞어요. 색깔 여러 개를 막 다 섞거나 덧칠을 할수록, 덧칠 하다가 뭐예요? 자, 노란색이 있었어요. 노란색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색을 위에 또 막 칠했어요. 이렇게 덧칠. 그러면 한 번 칠했는 색깔을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덧칠할수록 색이 탁해진다. 탁해지는 것은 좀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세기의 화가들은 점을 찍어서, 이렇게 점 찍어서, 점을 찍어서 색을 표현하는 점묘법을 생각해냈어요. 색깔을 막 칠해주면 어두워지니까 그냥 점만 찍어가지고 점묘법을 생각해냈어요. 이 기법은 예를 들어 빨간색과 파란색의 작은 점을 촘촘히 찍어서 자, 지금 빨간색 점을 찍을 거예요. 빨간색 점,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이 점을 빨간색 지금 막 점을 찍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점을 찍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빨간색인데 이번엔 파란색의 작은 점도 한번 찍어 볼게요. 파란색도 점도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찍고 있어요.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파란색 점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여러분 보입니까? 네. 앞에는 빨간색 점 찍고 뒤에는 파란색 점을 막 찍고 있어요. 찍어서 그 나중에서 이걸 다 섞어서 네. 선생님 여기다가 점을 지금 같이 막 찍을게요.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막 같이 섞었어요. 여기도 다시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자 이렇게 처음 섞을 때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어떻게 해요? 작은 점을 촘촘하게 찍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면은 이게 빨강이랑 파란색을 섞어서 이렇게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이게 보라색으로 보인대요. 보라색으로 보이도록 한 게 점묘법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색은 물감을 섞어서 만든 색보다 훨씬 더 맑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대요. 이렇게 색깔 두 개 막 섞는 것보다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색깔 하면 표시를 하면
빨강, 파랑 섞어서 보라색 빛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더 맑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대요. 이 때문에 전묘법은 회화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현대 화가들도 즐겨서 사용하고 있는 게 됐어요. 이런 것을 전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많이 못 찍어서 그런데 이걸 빨강과 파랑을 섞어서 막 해놓으면 나중에 조금 멀리서 보면 여기 나오는 보라색 같은 색깔이 나온대요. 실제로 빨강하고 파랑 색깔을 섞어서 물감으로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멀리서 보면 보라색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빨강하고 파랑을 섞어서 보라색이 된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밝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묘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묘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맞습니까? 네. 자, 아까 나왔죠? 이렇게 표현한 색은 물감을 만든 것보다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네. 펜이 색깔이, 예. 이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색은 물감을 섞어서 만든 색보다 훨씬 더 맑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했네요. 그래서 이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여기 그대로 나와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네요. 그죠? 네. 답은 1번이고 2번 한번 볼게요. 이 기법은 19세기 이후에는 화가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외면이 뭐예요? 외면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외면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그 화가들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9세기 화가들은 점을 찍어서 색을 표현하는 전묘법을 생각해냈는데 지금 그때부터 현대 화가들까지도 즐겨 사용하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외면받는 거는 아니죠. 지금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3번 이 기법은 가까운 곳에서 봐야 색이 섞여 보이는 효과가 있다? 아니고 여기 냈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볼 때 점들이 섞여서 보라색으로 보인다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 아니고 좀 떨어진 곳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죠? 다음 4번 볼게요. 이 기법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넓은 간격으로 점을 찍어야 된다. 넓은 간격 맞습니까? 아니고 자, 이 기법은 예를 들어 빨간색과 파란색의 작은 점을 촘촘히 찍어서 해서 촘촘히가 뭐예요? 촘촘히는 이렇게 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게 가까이 찍는 것을 촘촘히 찍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촘촘히 찍어서 했을 때 그림이 섞여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간격이란 말은 아니고 촘촘하게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너무 많은 걸 표시해 주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그죠? 여러분이 이 뜻을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찾았으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뜻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물감은 떴거나 덧칠 할수록 색이 탁해집니다. 좀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세기의 화가들은 점을 찍어서 색을 표현하는 점묘법을 생각해냈다. 이 기법은 예를 들어 빨간색과 파란색의 작은 점을 촘촘히 찍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볼 때 점들이 섞여 보라색으로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색은 물감을 섞어서 만든 색보다 훨씬 더 맑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이 때문에 점묘법은 회화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현대 화가들도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문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사실 이렇게 내용이 같은 거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꾸 읽어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자꾸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글이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는 일단 그 문제는 패스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잘 못 풀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길어도 읽어보면서 좀 잘 읽히는 글이 있어요.
이 내용은 내가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는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그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근데 문제가 길이는 짧은데도 안 읽히는 문장이 또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일단 넘기고 읽어봤을 때 내가 하겠다 싶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물론 모든 문제를 다 꼼꼼하게 풀면 좋겠죠. 근데 항상 읽기는 시간이 모자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빨리 풀 수 있고 내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고르는 것도 여러분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시험을 잘 치고 성적이 좋으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좀 선별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문제는 많이 못 풀었지만 여기까지 읽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